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네.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그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보합세 뭐 들어갔나요? 아니면 다시 뭐 상승하고 있나요?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9억 이하의 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사실 좀 내리다가 최근에는 조금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중기 추세는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워낙 이제 이 대출을 아예 10원도 못 받게 하고 그다음에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샀을 때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찰을 15억 이상 갖고 계신 부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사실은 예전보다 너무나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정부가 어떤 이런 강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9억 이하의 저가, 중저가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뭐 서울의 아파트 현재 이제 미분양도 별로 없고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고평가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사상 최고의 고평가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저가 요런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조금 안 좋아지다가 주가가 4월달, 5월달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뭐죠? 올 6월 달까지인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그 뭐 과세, 중과세인가요? 그런 게 그 시한이 6월까지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물은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매물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렇게 좀 소화가 되고 있고요. 요 이후에는 매물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도 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서울의 중저가 시장은 어느 정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뭐 2차 팬데믹이 온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큰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주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한 뭐 초반 중순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방 아파트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방 아파트 시장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억 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중저가 시장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는 있지만 거의 사실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지난 2013년 가을, 겨울 정도에 바닥 찍고 14년부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을 상승을 해오면서 사실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지금 억 개 정도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방 중에서도 일부 이제 지방들, 즉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이 5군데는 저희가 예전 방송할 때도 제가 이 지역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이 지역들은 저평가됐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런 지역들이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충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이면 특히 어느 쪽? 청주 쪽. 청주.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급매물이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싸게 뭐 나온 게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네. 그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급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었던 그렇죠.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을 할 때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처음에서 바닥 다지기를 좀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어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2008년 중순 정도에 꼭지를 찍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와 더불어서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009년 또 3, 4월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대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 2010년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대세 하락이 2013년 중순 정도까지 계속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뭐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이 거의 이제 상승이 다 왔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아마 대세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네.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 네.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네. 뭐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어떤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너무 이제 뭐 인생의 그렇죠. 네, 인생 제일의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은 무릎 밑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지금 서울은 어깨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한 몇 년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나는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에 나는 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면 지방의 아파트를 사셔서 해칭을 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뭐 경제도 좋아지고 뭐 이제 2차 팬데믹도 없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올라간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 뭐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고 입주물량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한다는 강원도까지 이 지역들은 서울에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올 거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 그렇다면 서울은 내려왔다가 좀 쌍봉치고 내려간다면 지방은 지금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오면 살짝 주춤할 겁니다. 몇 달은 주춤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대세 상승의 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에도 똑같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AI로 예측한 또 부동산도 데이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I로 저희가 예측한 향후 시도별 투자 등급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 3년, 4년 후에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떨어질 건지에 대한 이 투자 등급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리치고 팀에서 2020년 1월에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올해 2월에 제 블로그에 제가 최초로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 충남 제일 초록색이 진한 지역. 여기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전국에 가장 높다. 네. 그래서 충남과 충북인데요. 실제로 지금 충남과 충북의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특히 충남은 천안, 충북은 청주. 이쪽이 이제 메인 도시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이제 분석을 한 게 맞았고요. 그다음 2등급이 어디냐면 전북과 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보시면 이제 빨갛죠. 그래서 등급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광주도 별로 등급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대구도 별로 등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조금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요거를 AI를 예측할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올해 8월에 리치고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최종 AI 모델이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투자 등급뿐만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에 대한 시세 예측.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4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락할지 떨어질지, 그 다음에 투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 등급.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연 살기에 좋은 아파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데이터로 다 만들고 등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네.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 2007년 가을하고 지금 유사한 점이 한 3가지가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지금 어떤 경제에 대한 시황을 정확하게 읽는 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이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완전히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만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오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걸 굉장히 많이 제가 가져왔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007년 말과 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및 일부 경기도 아파트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아주 많다. 수도권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었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의 기지개를 이제 막 피기를 시작했던 때가 또 저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 때에도.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좀 집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 때가 또 개인들의 또 주식시장에 지금 엄청난 뜨거운 관심이 있었어요. 예. 그 다음에 반면에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었고요. 예. 지금도 외국인 주식, 한국 주식 지금 계속 매도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이 또 대세 상승세에 초입부에 있었습니다. 예. 물론,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조금 그때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도 같이 떨어졌지만 그거는 이제 대세 상승 중에 잠깐 하락한 거였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금은 대세 상승을 하고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금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2007년 가을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아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고 한국도 지금은 근데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도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저께도 이제 한국도 지금 0.5%까지 금리를 떨어뜨렸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리가 인하인 이런 자산 시장이 겨울인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을 끝내고 다시 상승의 초입부에 있는 이런 국면, 아까 데이터로 보셨고요. 그 다음 서브프라임 대출의 심각성. 그래서 자동차 이런 대출의 서브프라임 대출이 굉장히 연체율이 높고, 연체 금액도 많았고, 그 다음에 대출 기준이 또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FRB로부터의 차입금이 또 증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07년 말, 2008년 초에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고, 2008년 중순서부터 이제 완전 폭등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유동성은 사실은 과거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사실은 예견치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스완 때문에 유동성을 미리 엄청나게 막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랬죠.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1, 2년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현재 분명히 그 위기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시장이 너무나 상승세가 크니까 이거 동참 안 하면 배 아프고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들어가자니 또 불안하고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냥 과감하게 배팅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따라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는 것도 투자고요. 파는 것도 투자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쉬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경제의 바다에 지금 폭풍과 몰아치고 지금 엄청난 지금 스톰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정을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버블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시 크게 반등을 했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1,400, 1,500까지 떨어져서 그때 샀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반등이 많이 온 지금 시점에 좀 공격적인 투자는 자칫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감행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끔 할 것이냐, 주가가 떨어지는. 그렇죠. 선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거 첫 번째 안심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유동성의 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게 뭐가 있겠냐. 네. 네, 다른 거 다 사람의 욕심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네. 지금은 네. 그냥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래서 저는 뭐 지난 뭐 한 17년 동안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뭐 한 1,000억 가까이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제가 한 2분도 봤고, 근데 그분들도 결국엔 다 망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여름철에 반팔 티셔츠를 팔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근데 계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반팔 때 팔려고 해도 안 팔리잖아요. 그때는 다른 옷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망가지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나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기회가 아까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정도는 내가 매월 사모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로 뭐 떼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고,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걸 놓치기 싫다라 계속 그냥 적금 붓듯이 한 10년 바라보시고 3년 꾸준하게 사모으는 이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어떤 강력한 변동성이 발생한다 해도 네. 내가 단타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네. 뭐 계속 묻어두고 계속 사가면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그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 테니까 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네. 지금 어떤 뭐 짧은 그 기간을 가진 그 자금을 활용해서 네. 뭔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 그렇죠.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 네. 예. 너무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예. 물론 이건 다 모르죠. 앞날은. 맞습니다. 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네. 어쨌건 현재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네. 혹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이냐.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서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어쨌건 지금 경제가 네. 세계 경제가 만만치 않구나. 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네. 당분간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보수적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